2월 16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어제부터 TV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 후보는 사이좋은 온우이 모습에서 벗어나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죠. 더 뜨거웠던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토론에선 박형준, 이현주 예비 후보가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고 조금 전에 서울시장 경선 후보 간의 맞토론도 벌어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데 4차 지원금에 이어서 오늘은 MB정부 불법 사찰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자, 류 반장, 지금 얘기한 대로 국회 언론계 등에 대한 MB정부 불법 사찰 논란이 큰 쟁점이 됐는데요. 여야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래전 일이라고 해도 덮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측은 특히 MB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신반장,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달라 이렇게 눈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외교부는 이 할머니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이 밖에도 배국의 학폭 논란 포함해서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50일) 남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 상황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야권 재보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첫 TV 토론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죠.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MB정권 당시 사찰 문건 이슈가 불거졌는데 재보궐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보수단체 릴레이 시위를 여는가 하면 온라인상에 하루 750건의 글을 올리고 사퇴 촉구 서명 코너를 개설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인물 3평을 보고한다면서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다거나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도둑놈 심보라는 인신공격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국가안보정보기관이 그런 인사평판 조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직무외고 법원에서도 그것은 정치 사찰이다 이렇게. 네, 제가 정치부회의 류 반장이 되기 직전에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대법원은 사찰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를 하면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주도록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에 따라서 국정원이 실제로 관련 자료를 박노현 전 교육감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은 정권의 비판적인 민간인을 포함해서 18대 여야 국회의원 전체, 언론인, 예술인 등을 폭넓게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오늘 국회에서 보고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체, 특히 그런 내용 중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야당과 친박계 의원 이런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언론계나 법조계 부분도 나와 있고. 네, 민주당은 중대 범죄라면서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정원 보고에서는 사찰 관련 문건의 목록과 작성 시기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였었지만 구체적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찰 내용에 사찰 대상이 된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는데요.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사찰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에는 52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는 당 지도부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시점입니다. 오늘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힘에서는 상습적인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면서 저급한 마타도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MB정부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서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도 못하시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어 불법 사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날을 세운 이유, 우선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맡았었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박 후보가 당시의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오세훈 예비 후보 역시 대표적인 친이계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구단으로 불렸던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보궐선거를 50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진 분야 또 있습니다. 바로 4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일단 기획재정부는 오늘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매출액 4억 원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손실보상제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재난지원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월 달 초순에 국회에다가 1차 추경안을 제출할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방역 장기화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이슈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방역 이슈를 정쟁으로 다루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4.7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철진한 후퇴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야가 벼르고 있는 쟁점은 또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은 거짓말 녹취가 드러난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자 당 차원에서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법원장의 일을 포기하고 정권이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이 보입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와 삼권 분립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법관 탄핵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것은 탄핵 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도 대답이 없이 자리를 떴는데요. 4가지 혐의로 고발됐는데 입장 없으십니까? 네,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직접 나선 후보들 역시 공격의 세기가 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에 나섰던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박 후보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의 출마와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지지율이 오른 데 대해서 이것이 박영선 출마 효과라고들 한다라면서 더 성찰하고 겸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의 뒤를 쫓는 우 후보는 야권 단일화가 되면 범민주 지지층이 총결집해야 이길 수 있다라면서 민주진보 정통성을 계승한 본인이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누나 동생 사이라던 두 사람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말은 뾰족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공격의 키는 추격자인 우 후보가 잡았습니다. 서로 상대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21분 안에 가능하게 하려면 직장을 옮겨주든가 집을 직장 주변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1개의 다액도시라고 하니까 25개의 구청과의 충돌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이게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 이 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흉물, 서울의 잘못된 건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부동산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도 두 사람이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우 후보는 박 후보의 강남 재건축 재개발이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했고요. 박 후보는 강북의 반값 아파트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신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공원도 되고 아름답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강남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또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것이고요. 제가 제일 먼저 개발하고 싶은 것은 강북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은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분양해 드리겠다. 네, 어제 토론은 공약을 두고 주로 치고받았는데요. 아직 두 번의 토론이 더 남았습니다. 리얼미터가 MBC 의뢰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내 경선이나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을 때 박영선 후보가 32.2%로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9.8%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재보선 앞두고 MB 사찰 문건 쟁점. 박영선, 우상호, 미소 속 날카로운 공격. 네, 류정아 반장이 정리를 했지만요.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이제 그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말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왜 하필 선거 직전이냐 이런 야당의 반발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MB정부 사찰 문건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거셌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유력한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제 MB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요. 오늘 국정원이 이제 정보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사찰 관련 문건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로 공개는 안 됐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관련 내용을 선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정부 여야 간사들이 전했는데요. 비록 직무 범위를 일탈했지만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라 이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 당사자 청구가 있을 경우에 청구에 응할 것이고 국회 정보위 제적의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미 민주당에서는 문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보위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보위 여야 간사가 기자들에게 구두로 알려주는 방식인데 이 비공개 정보위의 국정원 사찰 문건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앞서 안민석, 안규백 의원 등 일부 당시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본인이 사찰을 당했는지 여부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들은 진선미 의원, 이정희 전 의원 등이 이미 자료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반장, 만약에 이제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요,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간사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받은 자료를 이제 공개를 좀 했는데요. VIP, 그러니까 대통령 통치 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 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문건에 돼 있다고 합니다. 또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국세청, 경찰 자료를 국정원에 지원을 하면 국정원
국정원에서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면은 이걸 보고서 형태로 바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지시는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12월 16일에 지시가 됐는데 이후에 중단 지시는 확인이 안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정보 활동 중지를 선언하면서 공식 중단됐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하트경 간사는 이 정보의 공식 명칭은 직무범위 이탈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무범위 이탈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미행과 도청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박형준 당시 MB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여돼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관련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공식 답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하나 새롭게 확인된 건 노무현 정부 말에 2008년 2월 5일경인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친인척 사찰을 국정원이 했다는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로 보이는데요. 국정원은 당시 MB 인수위를 앞두고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네, 뭐 이번 이슈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그 정보위에서 이제 북한 관련 동향도 몇 개가 보고가 됐는데 뭐 이 이슈는 아니지만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거는요. 그 북한이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백신 치료제 기술 탈취 목적이었다라는 그런 국정원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 밖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실질적인 위상에도 변화가 없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뭐 다른 일정들도 좀 있었어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문제를 놓고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과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단 논란은 가라앉는 상태입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정부 안도 3월 중에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4월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의 정의를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중 뭘로 할지도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원으로 하면 오히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은 손실이 명확히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면서 이제 당정 갈등의 한 당사자로 많이 이제 거론을 했잖아요. 오늘 기재위에 출석한 홍 부총리가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홍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건데요. 추경호 의원이 먼저 민주당이 추진했던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그 보편 병행 지원 방침에 대해서 공개 반발했던 것을 겨냥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한다는 거냐 다시 한번 묻겠다 이렇게 물었는데 홍 부총리가 제 생각을 다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서 서로 불쾌감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김태현 의원이 이 답변의 태도를 문제를 삼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보니까 말이야 여당한테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분풀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여기는 지금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의원님 질의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뭐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자, 진정 좀 톤을 좀 낮추시죠. 의원님, 추경이라는 거를 갖다가 1월달에 한다고 예고하고 지금부터 예고하는 거예요? 2차 추경, 3차 추경 하려냐고 물어보면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총리 그만두셔야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흐름은 큰 흐름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네, 목소리가 하이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강하게 맞서네요. 저런 공방이 있었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도 이제 뭐 여야 후보들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내는데 박영선 예비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박 후보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 후보가 그 김어준 씨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공방을 벌인 내용을 문제 삼았는데요. 조 후보는 김 씨의 라디오 방송이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균형추를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 김 씨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 우리 공장장님께서는 이용수 할머니 때는 배우가 있다 그러고 미투 때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 뭐라고 했죠? 공작이라 그러고 또 정경심 교수 재판 때는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작을 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그다음에 하지 않은 윤석열 말을 때는 하시는데. 일개 판사가 뭐 쿠데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TV조선을 보면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앞이 우리 맥락이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때 벌어진 설전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면서 김어준 씨를 옹호한 겁니다. 조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발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TBS는 이미 그 허가가 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고요. 그것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방송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발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야권에서는 김어준 씨 관련 방송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나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영선 후보의 오늘 발언은 소위 친문 세력의 여론에 영향력이 큰 김어준 씨를 감싸면서 여권 내 지지층을 감싼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TV조선을 언급하기도 하던데 사실 그 진행자를 면전에서 비판하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진행자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늘 국장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직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 그래요? 예. 근데 조 반장이 이제 뒤에서는 항상 허리를 굽히고 이번 선에는 그 한복까지 차려입고 세배 동영상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복까지 좀 너무 오버한 거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아사달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사달은 또 뭐예요? 이 아마추어가 넘볼 수 없는 사회생활의 달인. 그래서 저희끼리는 좀 아사달이라고 아니, 부르고 아사달하면은 전에 이제 단군 왕검이 도읍으로 정했던 곳 아니에요? 근데 좋은 별명인데요? 저는 정말 사회생활한 적이 없는 게 문득 그 우상 후보가 어저께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진심. 그래요? 여정의 분들께서 저희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저는 그냥 맞아요. 확실한 거는 조 반장이 뒤에서 저한테 굉장히 잘한다. 그건 확실해요. 네, 이번 설 연휴에 유일하게 영상 통화를 시도한 한복은 아니었나요? 한복은 아니에요. 그런 거 싫어해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후에 이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변창흠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고 집값 안정에 국토부에 명운을 걸어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동산 관련한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명운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 상당히 이제 강한 표현이죠. 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잡을게요. 재보선 앞두고 MB 사찰 문건 쟁점, 박영선 우상호 미소 속 날카로운 공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의 1대1 맞토론회가 어제와 오늘 연이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는 박형준 예비 후보와 이현주 예비 후보가 그야말로 거친 설전을 벌였죠. 조금 전에 열린 서울시장 토론회는 비교적 공약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복싱 경기장에서 Let's get ready to rumble. 딱 저렇게 5단어를 말하고 수십억을 벌어들인 인물인데요.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링 아나운서 마이크 버퍼입니다. 선수를 소개하고 경기 전 장내 분위기를 고조시킨 역할을 맡습니다. 경기 전 항상 외치는 저 5단어는 마이크 버퍼가 직접 만든 말인데요. 본인의 전매 특허이자 복싱 경기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 된 말이기도 합니다. 럼블은 우르릉 같은 거친 소리를 내거나 싸움을 벌인다 그런 뜻인데요. 정말 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는 마이클 버퍼의 딱 저 말을 연상케 했습니다. 박형준 예비후보와 이현주 예비후보의 1대1 맞대결이 가장 큰 관심사였죠. 정말 같은 당 후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핵심만 간추려서 스피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은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가덕도입니다. 네, 박형준 후보님. 네. MB 정권 때 청와대 오래 계셨습니다.
그 당시 MB 정권이 사실은 공약을 냈다가 무산시킨 정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후보께서는 앞장서서 언론 인터뷰들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꾸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정책 방향, 그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네, 박형준 후보는 지난 2011년 대통령 사회특별 보좌관을 맡았었죠. 당시 박 후보는 이명박 씨의 선거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백지화된 데 대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고 지역 주민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이죠. 이 후보가 바로 이 지점을 물고 늘어준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MBC 시선 집중에 나오셔서 그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후보께서 부산 시민들을 향해서 오히려 설득을 하셨어요. 저는 일관되게 30년 전부터 우리 그 이현주 의원이 부산에 오기 훨씬 전부터 가덕도 공항을 지방분권 운영하면서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청와대에서도 일관되게 가덕도 공항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포인트는 정체성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해운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하고 상경하여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인 투자 전문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IMF 때 부친의 사업이 부도가 난 이후 가난 속에서 고생 많으신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우리 가족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희 이현주는 부산의 조선 해운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IMF 때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현주 후보 지금은 여기저기서 열심히 부산의 딸을 자처하고 있죠. 하지만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2번 의원을 하셨잖아요. 그 경기도 광명에서 2번 의원을 하시고 왜 부산에 오신 것이죠? 경기도 광명의 정말 수도권에서 중요한 선거였고 그 선거에서 우리 이현주 후보 같은 전사가 정말 열심히 싸워주는 게 필요한데 이현주 후보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자신이 광명의 딸이라고 외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명을 유권자 여러분, 이제 광명의 딸이 된 저는 시민들의 말을 듣는 척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18년간 정체된 과거의 때를 씻어내고 광명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현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인가 봅니다. 이 후보 그래도 침착하게 박 후보의 공격을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경기도 광명을 떠난 것은 민주당을 떠나면서 그때 떠났습니다. 사실상 부산에 오게 된 것은 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저한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박 반장이 뽑은 마지막 관전 포인트, 과거사입니다. 토론이 중반에 접어들자 박 후보가 방향타를 정책 검증으로 틀었는데요. 이 후보의 선거 공약인 플로팅 섬, 돔 구장 사업 등에 대해서 파고든 겁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다시 과거 박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불거진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게임산업진흥법 이런 걸 많이 또 광고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데 스크린 승마협회 그 업주들의 모임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서 라스베가스에 매유를 다녀오셨습니다. 2005년 그해 12월 달에 사실은 바다 이야기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이야기가 경품형 게임기, 경품형 상품권의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규제가 사실은 더 강화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막는 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박 후보는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는데요. 그때 자신이 받았던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 그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곡해를 하고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허위 사실이 되세요. 아니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당시에 모든 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제가 6개월간 야당 의원으로서 이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뭐 사실 정책 토론은 거의 실종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 흠집내기에만 치중했는데요. 두 사람은 토론 주도권을 주고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선거가 이번 선거입니다. 네, 그 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것이 그 점입니다. 자, 지금 정권 우리 저 이현주 교체가 후보만 계속 얘기를 굉장히 하면 중요한데, 주도권을 네, 뭐 이거는 룰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이번에는 저에게 좀 네, 양보를 제가 하세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네, 되고 토론은 네. 상호적으로 아니 이거는 뭐 어차피 그- 그냥 주도하는 건데 뭐 말씀하십시오. 네. 둘이 저렇게 옥신각신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이 두 남자가 떠오르는군요.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y would you answer that because the question You wanna put a lot of the new question Supreme Court is justice, the radical question- left. Would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This Who's is on your so- list? Right. Gentlemen, I think This we've is ended so this. He's going to pack the court. We have I'm not going to give a list. We have ended this segmen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second segment. That was really a productive segment, wasn't it? Keep yapping, man.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신경전은 거의 비슷한 양상인 것 같죠. 박형준 후보는 토론이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만 끝나자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오늘 참 죄송합니다. 이 지역 현안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인신공격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부산보다는 비교적 모범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의 공약 검증에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21분 다핵도시와 과연 무엇이 다른 거냐는 거죠. 기본 컨셉은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두 분이. 그게 저는 사실 다핵도시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21개 다핵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네. 우리는 이미 있는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겠죠. 일부에서만 붙은 오신환 예비후보와 나경원 예비후보는 부동산 공급, 양성 평등 정책 등 여러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물론 인신 공격은 없었지만요.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경원 후보님이 단일화 경쟁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선에서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갖고 계신데 많은 어떤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걱정이죠, 당연히. 예. 지금은 우리 후보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잘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근데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저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토론회 얘기는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형준, 이현주 1대1 토론 난타전, 서울시장 토론은 정책 집중. 네, 여야 재보궐 관련 소식 차례로 짚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권이 예비 후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박진감이 넘친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양상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부산시장 맞토론의 경우에는 어제 그 토론의 승자나 패자를 갈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하고 시민들 1000명으로 토론 평가단을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토론이 끝난 다음에 누가 이겼는지 평가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형준 예비 후보와 박민식 예비 후보가 일단 승자로 좀 떠오른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오신환, 나경원 예비 후보 토론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주로 이제 오 후보가 나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상 오 후보보다 앞서다 보니까 오 후보가 나 후보를 주로 공격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오 후보는 나 후보를 향해 강경보수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 예비 후보는 나야말로 당내에서 중간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최근 꺼내든 자유주의 상식연합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가장 오른쪽에 있죠? 저는 사실은 늘 그 정치학회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제가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오히려 중간에 가까운 이념 그런데 왜 성향으로 모든 나오기도 언론에서 하죠. 또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확장력의 한계, 중도 확장력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신 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상식연합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자꾸 강경보수 하시는데 네. 그러면 아마 작년에 재작년에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가 저항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나갈 때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았을까요? 나우부는 자유주의 상심연합에 대한 추가 설명도 내놨는데요. 반자유적이고 폭압적인 정치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자유를 회복하고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연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부터 조정은 후보까지 함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는 조 후보와 통화도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세훈 예비 후보와 조은희 예비 후보 간의 1대1 토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네, 부산 토론과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특히 오세훈 후보가 조은희 후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감동을 받은 걸 하나를 꼽으라면 공유 어린이집입니다. 서초구에서 이렇게 정말 괜찮은 형태로 바람직한 형태로 실험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런 게 진정한 위민 행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방금 오세훈 후보가 말한 이 공유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등 보육시설 여러 곳을 지역별로 묶은 뒤에 다시 영유아, 영아전담, 유아전담 등으로 나눈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조 후보가 서초구청장으로 성과를 거둔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칭찬만 아니라 토론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 후보가 조 구청장은 실제로 일 잘하는 구청장이다. 그건 제 평가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 여러분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조 후보는 아무래도 서울시장과 부시장으로 서로 호흡을 맞춰온 입장이어서 지금은 관계가 경쟁자로 바뀌었다고 안면 몰수하는 건 서로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대표했습니다. 네, 또 두 사람은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박영선 예비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팀플레이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가 먼저 박 후보의 21개 다핵도시는 조 후보의 25개 다핵도시 아이디어를 따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조 후보가 공약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라면서 베껴도 제대로 베껴라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의 공공주택 30만 원 공급 공약도 비판 대상이 됐는데요. 오 후보는 30만 호의 토지를 공급하려면 적어도 송파구 면적의 땅이 필요하다. 그 정도 면적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도 절대 안 된다라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조 후보도 지난해 7월 정세균 총리에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했었다라면서 그게 혹시 건너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설이 걷다. 이를 모르고 너무 말로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오늘 안 대표의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네, 김 위원장이 어제 연립정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이 취재진에게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한다라면서 서울시의 연립정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형성이 될 것인가라고 답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안 대표가 이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안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널리 법야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힘을 합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김 위원장도 반대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말 이제 50일 앞둔 이제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류 반장하고 박 반장은 이 여야 소식 잘 다뤄주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야당인가요?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토론 난타전, 서울 토론은 정책 검증 집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체육계 폭력 근절을 당부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고요. 특히 어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건네는 자리에서 이제 황희 장관에게 체육계 폭력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죠. 황희 장관이 이제 취임을 했고 임명장을 받았고 돌아가서 오늘 문체부가 관련 대책을 바로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학교 운동부의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징계 이력을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학폭 논란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하게 된 이재영, 이다영 자매처럼 국가대표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에 따라 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학폭 논란 관련해서 한국배구연맹이 오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이 학교폭력 연루자들의 신인 선수 드래프트, 그러니까 이 선수를 각 팀이 뽑아가는 절차에 네. 참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범죄를 포함한 학폭에 연루가 된 선수들은 프로 선수가 되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앞으로 드래프트 시에 해당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받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구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해당 학교에는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연맹은 학교폭력 연루 관련 징계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규정은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10조를 참조해 만들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박 반장. 경찰도 이번 학폭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폭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 선수들에게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쌍둥이 자매의 경우에는요, 중학생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쌍둥이 자매의 나이가 25살입니다. 중학생 때 벌어진 일이니까 10년 정도 된 일인데요. 일단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이 참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힌 그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일부에선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처벌 여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쌍둥이 자매 아버지 이주형 씨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면서 어리니까 말을 못했을 수도 있다. 말 못할 고통 속에 살았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밝혔습니다. 쌍둥이의 선수 생명 논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과거에 잘못했던 일이 나오면 전부 내려놔야 한다라면서 라고 말하면서도 당사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용서하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쌍둥이 아버지가요, 자녀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영 씨는 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같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겠다. 많이 반성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다면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면서 배구를 계속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제 복귀를 말할 때는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김홍걸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는 모두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유권자 공보물엔 게재되지 않았고 또 유사한 사건들의 형량 균형을 참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벌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 조수진 의원도 그렇고 오늘 이제 김홍걸 의원도 그렇고 80만 원 형량이 계속 나오니까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재판 결과에 대해서 김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착오와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불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에 있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실 직원이 파면 조치됐다는 거죠? 네,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했던 A씨입니다. 이 A씨가 지난해 4.15 총선 전날에 비서실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파면은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또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파면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가 되고 또 퇴직연금도 절반까지 깎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죠.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죠. 네, 김민웅 교수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사진을 게재했었는데 그 사진 속 편지에는 그 피해자의 실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때문에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김 교수가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민정비서관과 김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김 교수는 앞서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 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배국의 학폭 관련 논란 계속해서 이어질 분위기인데 미봉책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K-학폭, 쌍둥이 얼굴, 외신 장식, 나도 당했다, 이어지는 미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한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짓이라면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탄핵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외교안보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This is a great, great country. It is my greatest honor and privilege to have been your president. I will always fight for you. I will be watching. I will be listening. So just a goodbye. We love you.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네,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I will be back 명대사를 남기고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대선 불복을 부추기며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이 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는 비판에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진짜 터미네이터는 이렇게 말했었죠. President Trump is a failed leader. He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worst president ever.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1월 말에 백악관에서 플로리다의 별장으로 거처를 옮긴 뒤 골프장 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미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심판이 열렸습니다. The yeas are 57. The nays are 43. 자, 이쯤 되면 불사조라는 별명도 붙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살아남았습니다. 탄핵해야 한다가 57표, 안 된다가 43표로 탄핵까지 딱 10표가 모자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 미 대통령의 날인 현지 시각 15일 드디어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친트럼프 집회에 들르기 위해서입니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함께 두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It was really worth the drive to come up here and see him. That was a really unexpected surprise, and it was really awesome. I believe President Trump still is our president. He's the best president this country's ever seen. 탄핵이란 족쇄가 풀린 트럼프 전 대통령 예고한 대로 정계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공화당을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내년에 열릴 중간 선거를 언급하기도 했죠. You know, he's ready to move on and rebuild the Republican Party. He's excited about 2022, and I'm going to go down to talk with him next week, play a little golf in Florida. And I said, Mr. President, this MAGA movement needs to continue.
자, 이런 가운데 친트럼프 성향의 인사들이 앞다퉈 정계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소송에 참여한 마크 워커 전 하원 의원, 또 사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까지 적극적인 트럼프 마케팅을 펼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공화당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겉으로는 여유 있는 모습 과시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벌어지던 날 손녀딸과 함께 자동차 경주 게임 마리오 카트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탄핵이 되든 말든 복귀를 하든 말든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나토 또 G7 등 굵직한 국제회의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죠. 트럼프 재임 기간 무너진 이 전통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1954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한 백인 소년. 태어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대학까지 일본에서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일본 법을 공부합니다. 일본이 좋아 일본 덕후가 된 미국인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얘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입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정치권, 학계에서까지 아주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논문은 논문 자체로 봐달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당장 제자들부터 반발했습니다. 하버드의 아시아계 학생들이 이 교수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증언을 듣겠다라고 나섰습니다. We cannot talk about the comfort women issue without the comfort women survivors to make sure that they are included in the part of history that Professor Ramsayer has left out.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하버드대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자신의 피해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오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말할 것 없이 양국이 책임을 지고 국제재판소에 같이 갑시다. 우리 대통령님한테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새해 대통령님 꼭 일북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국제법정에 나가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똑바로 밝히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 국제재판소 ICJ를 꺼내든 건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내 소송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원은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일본이 거부하는 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러니 국제사회에서 잘잘못을 따져보자라는 건데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국,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용수 할머니와 ICJ 회부 추진위 측은 이 소송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소송 과정에 할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서면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진위 측은 지난 설 연휴 전에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요청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풀자.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소개했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하버드대 법대 학생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세미나의 이제 증언에서 이제 증언할 예정이죠. 그에 앞서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심경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 회견은 오늘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이 할머니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딱 한마디만 하겠다면서 역사의 산 증인이 이렇게 살아있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거나 또 하버드대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없다면서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들한테 가서 저 하늘나라 가서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여태까지 살아가면서는 해결도 못하고 왔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 달라는 게 저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만으론 일본의 사과나 인정을 강제할 수 없고 갈등만 반복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자 이런 주장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국 정부 간의 합의, 그러니까 한일 정부 양쪽의 합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아까 살펴봤지만 이제 외교부에서는 신중하게 이번 사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국내 한 매체가 램지어 교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죠. 이용수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다 이런 주장을 담은 메일을 하버드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네, 그 극우성향 매체인 미디어워치가 그 하버드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가짜 위안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기보다 그냥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회를 중심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실을 중시한 하버드대가 거짓말쟁이에게 힘을 실어줘 나중에 아주 창피해지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수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증언을 믿을 수가 없고 증언이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초기 증언하고 다르잖아요. 정치권에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합심해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곡된 주장에 편승하는 극우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간단히 짚어볼게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갔고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네, 신규 확진자 수 457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검사 건수가 대폭 늘었고 특히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는데요. 서울에서 155명, 경기 129명, 인천에서 19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은 126명이 나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천안 아산의 한 보일러 공장에서 현재까지 총 71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확진자 대부분은 천안에 살고 있는 근로자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다수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일가족이 1박 2일간 모임을 했다가 6명이 확진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3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초안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1, 2, 3단계 이외에도 1.5단계, 2.5단계를 사이에 두어서 5단계로 세분화를 하고 또 시설별로 방역 수칙을 달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단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복잡하고 또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기존 5,600만 명분에 더해서 2,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해서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추가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노바백신 2천만 명분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개안 여부보다 실제로 접종이 가능한 시기죠.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총 물량 가운데 실제 접종 계획이 나온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76만 명분, 전체의 1% 물량에 불과합니다. 화이자 백신 5만 5천 명분은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선 접종하겠다고 했지만 백신 인도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바로 정리할게요.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풀자,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 풀었다입니다.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타는 걸 봤다. 최근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한 직후에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죠.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글이 인터넷에 쫙 퍼졌는데 비슷한 유언비어가 또 등장한 겁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과 언론들도 악의적 선동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정말 다시 봐도 황당한 내용이죠. 지금이야 안 속겠지만 100년 전 간토 대지진 때만 해도 악의적 소문에 무고한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가볍게 꺼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추운 것 같은데, 날씨가.